자, 반갑습니다. 몇 페이지? 117. 네, 117페이지. 그러니까 이제 수업 들어갈 때 오늘 어디 할 건가 정도는 좀 펴놓고 있는 게 낫겠죠? 예, 모르면 옆 사람들도 물어봐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수업 시간 한 30분 정도 좀 일찍 와가지고 오늘 진도 나갈 거 중간 제목들 있죠? 왜? 여러분들 그거 보면 그 제목들 있죠? 왜? 예, 그 중간 제목들. 그 중간 제목까지만 해도 한번 읽어보고 진도를 같이 수업을 나가면 나중에 아, 이게 어디쯤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어요. 물론, 와가지고 쭉 오늘 진도 나갈 거 다 한번 쭉 읽어 나가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그게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그렇게까지 사실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능하면 민법이나 개론은 오늘 배울 거를 한번 읽어보고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도 나갈 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중개사법까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거든요, 저. 근데 진짜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러는데 정말로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수업까지 빠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제가 원장님한테 욕들 먹어요. 왜 중개사법 공부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수업시간 안 나오냐고. 언제 공부하는 걸 알았어요? 중개사법은 제가 항상 늘 얘기하면 수업시간에. 중개사법. 그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 1차와 2차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시간에 뭐 해야 된다? 네, 1차 공부를 나머지 시간에 해줘야 돼요. 최대한 중개사법 시간은 수업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일단은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려고는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는 내용이라든가 이건 익숙하게 좀 해놓으셔야지만 돼요. 자, 뭐 봅시다. 오늘 할 게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부분인데 손해배상 제도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손해배상 제도는 꼭 굳이 중개사법에 있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민사상 어떻게 돼요?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게 대부분의 민법상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개인 대 개인 간에 어떤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소송 들어가죠? 그럼 소송 들어가면 거기에 따라서 민사상의 책임을 지게 돼요. 그런데 자, 중개사법에서는 조금 더 강화를 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중개행위론함에 있어서 자, 중개행위라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해요. 중개가 뭐예요? 중개가 뭐였죠? 자, 제가 지금 배운 걸 한 번 배운 게 아니라 여러 번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예요. 자, 중개란 소개 알선. 근데 이 법상의 중개는 자, 중개라는 용어 정의를 다시 한번 보죠. 중개란 이 법상. 자, 기본적인 조건이 뭐예요? 소개하고 알선하는 이거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이 법에서는 중개를 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뭐에 대하여 알선한다는 거죠? 부동산 중에서 중개 대상물이죠. 예.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보수는 업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득실 병익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기억은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서 일단 중개란 자,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간의 자,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 그리고 교환 그리고 임대차 그 다음에 그 밖의 권리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한다? 알선하는 것. 이렇게 됐죠? 요거를 알선하는 것. 그래서 제가 가운데 거는 제가 쑥 빼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초장이 강조한 것은 뭘 강조했다? 이 법상의 중개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뭐다? 알선이다. 요 나머지는 나중에 봐도 되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기초적이니까 반드시 요것만큼 한번 기억하고 넘어가라 했죠? 자, 이 법.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는 뭐다? 중개 대상물에 대한 알선이다. 이 알선하는 행위를 뭐라 그래요?
흔히 말하는 이런 알선하는 행위를 중개, 갖다 붙이면 돼요. 알선하는 행위를. 그렇죠. 그렇죠. 갖다 붙이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알선하는 행위를 뭐라 한다? 예, 중개행위라 그럽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보면 요 중개 행위에 대해서만 여기서는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중개행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 법상에서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에서는 결국 중개행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중개행위가 아닌 것에 대한 손해는 결국은 민사상과 해결하면 돼요. 민법상으로서 소송 제기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요것에 대한 알선하는 행위 있죠? 이게 뭐라 그랬죠? 중개행위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를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래가지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에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이유는 조금 이따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보죠. 또 하나의 손해배상 요건이 뭐냐면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이거 뭐 한 거예요? 내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 그러면 사무실을 어떻게 한 거? 임대. 보다 여러분이 배웠던 용어를 갖다 한번 써먹으면 사무실 보다 양도한 거죠. 자, 자격증 양도했든지 등록증 양도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을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했다는 얘기는 내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중개행위를 한다는 얘기죠. 그게 대표적으로 양도죠. 양도돼요, 부분. 그러면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가 났다면 결국 누가 배상 책임이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배상 책임이 있는 거예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사무실 빌려줬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손해 끼치죠? 그럼 결국 누가 배상해줘야 돼요? 내가 배상을 해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부로 사무실 빌려줘서는 안 된다. 양도대환과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연결시켜서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부분일 겁니다. 아마. 자, 어쨌든 이렇게 손해배상 요건이 일단 두 가지가 있고요. 이 손해배상 요건의 두 가지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시험 문제 나오긴 나와요. 근데 어쨌든 강조하는 것은 자, 중개행위를 하면서 써요. 그러면 중개행위가 아닌 다른 행위에 있어서는 이 법사인 손해배상 요건이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자, 손해배상 요건이 돼가지고 손해를 배상해 줘야지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에서 됐어요. 개업 공인중개사에서 됐습니다.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겠죠. 그러면 근데 중개인을 하다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중개인 뭐 저번주에 잠깐 얘기했죠. 조사 확인해가지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설명 잘못해가지고 뭐 계약 체결했는데 나중에 빵꾸가 뻥 나가지고 한 1억 정도 손해가 난 거예요. 자, 일단은 보죠. 1억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쫓아가가지고 너 1억 내놔 그러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쳐가지고 1억의 손해가 났습니다, 지금. 내가 1억을 당장 갚아줘야 될 판입니다, 지금. 좀 더 올릴까요? 한 3억 갖다 봅시다. 한 3억의 손해를 지금 끼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죠? 자, 여러분들이 의뢰인에게 손해 끼쳤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될까요? 머릿속에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가장 간단하게 들고 튀어야죠. 손에 지금 3억 끼쳤어요, 지금. 그럼 어쨌든 샷다운 내리고 도망가는 게 체육상책이죠, 지금. 제가 이거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다 그거 생각하고 있었죠? 그럼 나만 이상한 건가? 생각도 안 했어요? 네. 그래도 여러분들 상당히 순진하시구나. 다른 학원에서는 튀어야 됩니다 소리가 나오던데. 여긴 지금 야간반이 없죠. 이게 다른 데 가니까 주간반은 여러분들 좀 대답이 안 나왔었어요. 다른 데는 이제 야간반 하거든요. 야간반에서 똑같이 물어봤더만 당장 튀어야 됩니다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주간반하고 야간반하고 현실성이 확 이제 틀리구나 라는 제가 느꼈는데 일단 튀어야 돼요. 차 때문에 도망가는 게 상책이죠. 그 뒤에 나중에 잡혀가지고 뭐 하는 건 둘째치고.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들고 튑니다. 가끔씩 보면 그런 현상 나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잘 장사하다가 사무실
근데 갑자기 샷다운만 팍 내려놓고 한동안 문이 안 열리거든요. 그런 건 대부분 사고 치고 튄 겁니다. 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업 하실 때는 가능하면 내 명의로 부동산 챙겨놓지 마세요. 그 나중에 그거 자산 추적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경매 막 들어오고 그럽니다.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딱 빼돌려 놓는 게 상책이에요. 이거. 참 좋은 거 가르쳐주죠, 이건. 자, 어쨌든 이제 들고 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들고 튀었으면 이제 문제는 이제 누가 문제입니까? 상대방이 문제죠. 상대방이 나는 쟤한테 지금 얼마 받아야 돼요? 그냥 3억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액수 컸나? 그냥 1억을 내립시다, 그냥. 자, 이제 변덕이 좀 심한데 1억을 내립시다. 자, 1억, 자, 내가 지금 상대방한테 개업금한테 얼마를 받아야 돼요?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얘는 샷다운 내리고 도망가 버렸죠. 자, 그럴 때 얘 나는 어떻게 하냐? 못 받잖아요. 바로 그때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업무보증 설정 제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면 손해배상 책임제도 부분 밑에 보니까 업무보증금에 의의하는 부분 있죠? 그거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업무보증 설정 방법 119페이지로 일단 넘어오는데, 자, 업무보증이 있습니다. 자, 요거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공부를 해줘야 돼요. 이거를 개념을 모르고 공부하면 나중에 헷갈려 버려요. 자, 업무보증이란 업무보증 설정한다 그랬죠? 자, 업무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하면 되냐면 업무 개시 전, 등록을 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업무보증 설정하는데, 요 개념이, 자, 여러분들 흔히들 업무보증 설정한다 그러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보험이 아닙니다. 자, 요거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에 대한 채무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채무가 아니에요. 앞으로 발생이 예상된 채무입니다.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놓는 거예요. 자, 이걸 글자로 더 표현하면 장래 발생 채무에 대한 뭐다? 연대보증이다. 자, 연대보증 들어보셨죠? 보증 서보셨어요? 뭐, 연예인 중에서 보증 섰다가 쫄딱 망한 친구 하나 있죠? 뭐, 하기야 뭐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 요즘 텔레비전에 나오는, 누구야? 이상민, 쟤는 사업하다 쫄딱 망한 애고. 네, 윤정수. 이상민은요, 쟤는 사업하다가 망한 애예요. 얘는 보증 서가지고 망한 게 아니라 사업하다가 망한 애고, 윤정수 있죠? 윤정수가 보증 섰다가 망했죠, 쫄딱. 자, 여러분들 연대보증이에요, 이게. 연대보증의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들 아마 다 알 겁니다. 연대보증은 내가 현재 지금 돈을 빌리는데 빌려준 사람이 좀 찜찜하니까 그러면 보증 하나 서놔라 그러죠? 한 명 데리고 와서 그럼 보증 서놓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갚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예, 그 보증 선 사람이 어떻게 된다? 대신 갚아야죠. 자, 그러면 대신 갚았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나요? 내가 네 돈 대신 갚았으니까 너 집에 가서 푹 쉬고 있어라고 하나요? 내가 대신 갚아서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돈 내놔 받아내야죠.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이제 연대보증의 기본 개념이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업무보증 설정은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 자,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한 것은 지금 당장 돈을 빌릴 때 얘기죠. 빌릴 때 보증 쓰는 걸 얘기했는데, 자, 이거는 손해가 날지 안 날지 몰라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채무입니다. 그거를 미리 연대보증을 서놓는 거예요. 연대보증 섰다가 만약에 손해가 나면 어디에서? 연대보증기관에서 대신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아까처럼 개업공개사가 들고 튀었죠? 들고 튀었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누가 배상? 연대보증기관에서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자, 배상해줬어요. 그럼 너 푹 쉬어라. 푹 쉬어라. 안 하죠? 그 배상해준 기관에서 다시 이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시스템이 바로 업무보증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이 보험하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자동차 보험 얘기를 할까요? 자동차 보험, 여러분들이 아마 자동차 운전하다가 대물사고 낸 적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 처리한다 그랬죠? 그럼 보험 처리해가지고 수리비 한 5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럼 500만 원을 보험사에서 대주죠. 그래 놓고 보험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야, 이거 수리비 500만 원 나왔으니까 500만 원 내놔. 라고 안 하죠. 물론 이제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좀 올라가지만 그러나 500만 원 내놔 그렇진 않아요. 자, 요거는 이제 보험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이거는 보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될 채무에 대한 연대 보증을 서놓는 거다.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깔고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발생될 채무에 대한 뭘 서놓는다? 연대 보증 서놓는다. 그럼 어디다 연대 보증하냐? 자, 저 보증보험이나 아니면 또 공제나 아니면 공탁 이렇게 됩니다. 자, 보증보험 회사 있죠? 지금 서울보증보험 회사 있던가요? 그리고 농협인가도 보증보험 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증보험 회사에다가 보증설자하는 거 있고요. 공제가 있어요. 자, 공제는 뭐 여러 군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공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공제는 지금 현재는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고 뭐와 같냐면 보증보험과 같아요. 다만 자, 이 공제는 일단은 사업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단은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거 공제 이건 어디서 운영하는 거다? 협회. 자, 그다음에 이제 공탁 있어요. 공탁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다 하는 거? 법원에. 공탁 법원 있죠? 법원에다가 그 금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액 한번 볼까요? 요 중에서 택 1 선택해서 하게 되는데 금액은 일단 자, 법인에 있어서는 얼마냐면 2억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는 1억 이상. 이렇게 구분하고요. 그냥 뭐 액수 여러분들 이제 기본적으로 다 기억을 해놔야 되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죠.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얼마냐면 1억 이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이상이라면 최소한 얼마를 1억을 설정. 뭐 이상하면 뭐가 여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최소한 얼마? 1억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 이상 설정해도 되고. 자, 그러면 보통 얼마를 설정을 많이 하냐면 1억을 많이 설정합니다. 여러분들 저기 중개사무소 가면 뭐 공제 뭐 1억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저 유리창에다가 붙여놓은 게 있을 거야 아마. 그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대부분 이제 1억을 설정하는데 자, 보증보험이나 공제는요 1억을 통째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가 연대보증기관입니다. 보증보험회사나 공제요. 내가 얼마를 1억 범위를 1억 금액이 아니에요. 1억 범위 내입니다. 범위 내를 연대보증해 줄 테니까 돈 내나 그런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 쓰면 어떻게 돼요? 뭐 돈 얼마 받고 하는 거 아니죠? 인감하고 이렇게 도장 갖다 주면 고맙다고 소주 한 잔 사줘요. 그거 보통 이제 그렇게 하고서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대보증은 유료가 아니고 무료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한다? 연대보증을 서주는 조건에 뭘 받는 거예요? 네, 보증료, 돈을 받는 거예요. 자, 보통 보증보험이나 공제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자, 기간을 정합니다. 마냥 하는 건 아니죠. 기간을 정한 다음에 1년 단위로 그 다음에 0.25% 이제 조금 경쟁하면서 액수가 좀 틀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한 0.25% 0.25%는 얼마예요? 1억에 이제 계산 한번 해봅시다. 1억에 0.25%면 25만 원이죠. 25만 원. 저도 솔직히 말하면 숫자가 약해요. 숫자가 약한데 여러분들도 부동산 학을 배우시다 보면 이제 숫자가 좀 약한 거 아마 느낄 분들 많을 거예요. 아마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럼 1억에 0.2%면 25만 원이죠. 25만 원을 받고 약정된 1년, 약정된 기간 동안 이 범위를 연대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자 2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중개인에 대해서 그 기간 안에 중개입니다. 사고가 났어요. 5천만 원 사고가 났습니다. 자,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의뢰인이 청구대 들어오겠죠? 그러면 내가 그 기간 동안 연대보증을 해주기로 약속했으니까 5천만 원을 일단 배상을 누가? 얘네들이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놓고 내가 5천만 원 대신 갚아줬으니까 어떻게 하라? 도로 내놔. 뭘 한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25만 원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1년에 25만 원 주는 건 뭐냐? 제가 여기서 헷갈리죠? 이게 지금 보험이라 그랬어요? 보험 아니라 그랬어요? 보험이 아니라 그랬죠? 자, 연대보증. 이거는 이제 굳이 이제 판례상에서 보면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다라고 해석은 하긴 해요. 보험자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한 손해보험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뭘 연대보증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연대보증 해주기로 약속한 그 대가입니다. 1억 범위에 대해서 내가 1억 범위를 연대보증 해줄게. 돈 얼마죠? 25만 원 적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고 나면 이렇게 5천만 원에 대해서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 행사하고요. 만약 그럼 사고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약속된 기간 안에 사고가 안 났습니다. 자, 25만 원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그렇죠. 안 돌려주죠. 내가 약속은 연대보상에게 약속했지만 사고 안 났죠. 이게 뭐라 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채무죠. 장래 발생 채무니까 사고가 안 났으면 그거는 이제 내 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증보험 회사 같은 데는 어떻게 돼요? 사고가 그렇지 안 나야지만 되죠. 그래야지 돈 버는 거죠. 사고가 뻥뻥 나면 25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싸놨죠. 싼 데서 계속 돈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고가 안 나면 싸놓은 그 돈이 다 내 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업무보증 설정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여러분들이 써놔시면 돼요. 자, 머릿속에 머릿속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이 업무보증 설정은 뭐가 아니다? 보험이 아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연대보증을 서두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공탁을 보죠. 공탁은 어떻게 돼요? 이 1억을 통째로 집어넣습니다. 통째로. 그랬다가 이제 공탁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손해가 나죠.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손해가 나면 의뢰인이 어떻게 돼요? 공탁기관으로 오겠죠? 공탁기관으로 와서 청구하면 5천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자, 요런 것이 이제 공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년에 0.25%는 연대보증료를 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현금을 통째로, 뭐 국공 현금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국공채도 가능해요. 자, 이렇게 해서 현금을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현금이라고 얘기했지만 현금을 통째로 집어넣는 거다. 여러분들은 뭐 하실래요? 보증보험이나 공제하실래요? 공탁하실래요? 공탁? 공탁한 개업공개사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도 알려면 통장에다 집어넣고 이자 빼먹는 게 나아요. 요즘 이자가 아무리 적지만. 자, 어쨌든 이런 제도가 바로 업무보증 설정이다. 이게 업무보증에 대한 기본적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업무보증 설정을 하고 나서 나중에 중개가 완성되죠. 자, 중개 완성이 뭐였었죠? 저번 주에 배웠어요. 중개가 끝났다 그랬죠. 중개가 끝난 시점. 이제 헷갈리죠? 중개 완성, 그 다음에 거래 완성. 자, 요 두 가지를 저번 주에 잠깐 했을 거예요. 중개 완성이란 글자 그대로 중개가 어떻게 돼요? 끝난 시점. 중개가 끝난 시점. 언제가 중개가 끝난 거예요? 예, 계약 체결. 계약 체결. 거래 성립이죠? 계약 체결. 자, 거래 완성이란 거래가 끝난 거죠. 거래가 끝난 거 언제라 그랬죠? 예, 잔금 지불 됐을 때. 자, 그러면 중개가 완성되면, 즉 거래 계약이 체결되면 쌍방에게다가 보증에서 설명하고요. 내가 지금 이런 거 들고 있다. 설명하고 복사본 하나를 교부를 해줍니다. 받았어요? 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계약서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냐면 확인 설명서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공제증서 뭐 이렇게 복사본 하나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렇게 이제 교부대로 돼 있어요. 그 의무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거래계약이 체결되면 쌍방에게 그렇게 내가 어디다가 보증 설정하고 있고 복사본이 이렇게 하나 교부해 준 이유는 내가 어디다 들고 있으니까 혹시나 사고 나면 어떻게 한다? 사고 나면 거기 가서 받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다 들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대략 업무보증 설정은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 반 정도 했어요. 벌써 이제 이렇게 업무보증 설정 부분에 대해서 요 정도까지만 한번 보고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123페이지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 권고. 자, 요 제도도 이 제도가 또 왜 나왔는지 한번 보죠. 자, 글자 그대로 한번 새겨서 보세요. 자, 계약금 등에 대한 계약금 등에 대한 반환채무 이행,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한다. 계약금 등이란 등자가 뭐예요? 그거 말고도 또 있다는 얘기죠. 계약금 등이란 계약금 말고도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주는 돈 뭐 있어요? 계약금 말고? 그렇죠. 중도금이나 잔금. 예. 그래서 이 계약금 등은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까지가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반환이 뭐예요? 돌려주는 거죠? 자, 반환 채무. 그러니까 돌려줄 채무입니다. 돌려줄 채무에 대해서 뭐 한다? 그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그래도 이제 감이 좀 안 올 거예요, 아마. 자, 여기에 이 제도는 미국에서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나도 이행되고 있지 않은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시험 문제 무지하게 또 잘 나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자, A와 B가 있습니다. 자, 갑이 있어요. 갑은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고, 얘가 이제 매도인이고, 얘는 어떻게 된다? 매수인이 되죠. 1월 달에는 제가 얘를 다른 걸로 들겠지만, 자, 요번에는, 아마 민법이나 뭐 이런 데서도, 아직까지 그쪽까지 나가진 않아서, 제가 이제 간단한 거 한번 보죠. A에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 뭐가 걸려 있냐면, 가압류라는 게 걸려 있습니다. 가압류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뭐 하는 데 써먹어요? 가압류, 일시적으로 압류하는 거죠? 자, 주로 언제 써먹는 거죠? 안 갚았을 때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 지금 예를 들어서 C라는 사람이 A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근데 얘가 부동산이 있는 거 아는데 소송 제기해서 나중에 패소하면 그 부동산을 어떻게 경매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팔아치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 C는 A에게 뭐를요? 가압류 신청해서 가압류를 걸어놓은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단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환시켜가지고 이제 경매를 갖다가 들어가나 그래요. 자, 그러면 C가 A에게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자, 이거를 토지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어요. 거래가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거래가 가능해요. 양도가 가능해요. 등기 넘어갑니다, 이거. 근데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권리를 잘 모를 때는요, 특히 개업공개사나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괜찮으니까 곧 갚을 거니까 이거 별거 아니니까 걱정 말고 그냥 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상당히 무서운 권리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자, A와 B가 일단 거래가 가능하다 그랬죠? A와 B가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누구한테 넘어갔다? B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C가 A를 대상으로 소송이 계속 진행되죠? 자, 일단 가압류가 걸린 거예요. 소송이 진행돼 가지고 C가 최종적으로 뭐 하게 되면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한다? 이때 이 C는 자, 소유권은 이미 어디로 넘어가 있어요? B한테로 넘어가 있죠? 이 B를 대상으로 해서 가압류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절대 어떻게 돼요?
이거 물건 뺏기게 되죠. 얘한테 경매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건 경매를 이럴 대선에서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압류가 상당히 무섭다. 자, 그러면 이때 이 B가 A에게 이제 토지를, 땅을 꼭 필요해요. 살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걸려졌으니까 머뭇거리죠. 그래서 A는 B에게 약속을 하죠. 내가 중도금 지불 전까지는 무조건 가압류를 풀어놓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계약금 받으면 중도금 지불 전까지는 어떻게 풀어놓게 약속을 합니다. 그거를 믿어야 돼요? 믿으면 안 돼요? 네, 믿으면 안 되죠? 그런데도 계약해요. 또 나중에 그것도 믿고 계약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자, 이거 믿으면 안 됩니다. 이거. 자, 근데 어쨌든 그걸 믿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이 B는 A에게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중도금 지불 시점에 딱 가보니까 등기부 또 열람하죠. 했더니까 가압류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있는 거죠. 계약금 받아가서 딴짓한 거예요. 다른 데 돌려가지고. 자,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약속이 깨졌죠. 그럼 계약이 어떻게 한다? 해제되면서, 자, 이제 계약이 얘 때문에 깨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A는 받은 계약금을,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반환 채무. 반환이 될 채무죠. 돌려줘야 될 채무죠. 자, 이게 돌려줘야죠. 예, 돌려줘야죠. 줘요? 예, 이제 그게 문제죠. 현실적으로 그게 문제죠. 거의 다 안 줘요, 이거. 자, 그러면 이때 결국 얘가 졸제 손해보게 되죠. 이때, 자, 이때 갑이, 자, 이 제도의 취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갑이, 자, 이 B가 A에게 건네줄 계약금 등에 대해서 개업공개사나, 자, 개업 공인중개사나, 자, 아니면 은행,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또 신탁업자, 최신관서, 공제사업자, 전문회사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나 은행이나 보험, 신탁업자, 최신관서, 공제, 전문회사 명의로, 예금주 명의예요. 예금주 명의로 예금시켜 놓은 거예요. 일단은 복잡하니까 이건 뒤에 단지 여러분들 기억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복잡하니까 이것만 보죠.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금시켜 놓게 됩니다. 자, 다른 은행이라든가 쭉 기관도 있지만 일단 요것만 갖고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 이 명의로 B가 A에게 건네줄 돈을 개업공개사 갑 명의로 예금시켜 놓은 거예요. 제3자가 예금시켜 놓은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약속대로 가압류를 어디냐면 말소시키면 그러면 누구한테 주면 되고요? A한테 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약속을 깨가지고 가압류가 지금 안 풀렸죠. 말소가 안 됐습니다. 그럴 때는 계약이 깨지겠죠. 깨지면서 그 계약금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B한테 주는 거죠. 얘가. 이 제도가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이 제도. 자, 그러면 여기서 보죠. 이 제도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A를 위한 거, B를 위한 거? 얘를 위한 제도죠. 얘는요, 당장 어떻게 돼요? 계약금 받아가지고 써먹어야죠? 근데 제3기관에다가 예치시켜 놓죠? 자, 이 제도는 얘를 위한 제도다. 자,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개업공개서는 계약금 등에 대해서 자기 명의나 아니면 여기 금방 써놨던 은행이나 이런 명의로 예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랬어요.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반드시 권고 안 해도 돼요. 이 상황에서는 권고 안 해도 이 중개사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자, 계약금 등 예치 제도는 어쨌든 이런 제도다라고 하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일단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누구 명의로 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개업공개사나, 자, 은행, 그 다음에 보험, 그 다음에 신탁업자, 최신관서, 공제사업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계약금 등 예치에 관련된 전문회사가 있거든요. 전문 회사가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에스크로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잠깐 배울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 들어온 회사인데요.
이렇게 보증을 일단 해주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치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단 하는 제도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전문회사 명의로, 자, 여기 이제 예치명의자입니다. 어디다 예금시켰냐면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나 아니면 또 공제사업자. 여기다가 예금시켜놓는, 이제 요 명의로 여기다 예금시켜놓는 요 제도. 자, 요런 거라든가 또 뒤에 부적인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 지금 안 하셔도 되는데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는지를 일단 알고는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전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배워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미국에 있는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해가지고 법제만 만들어서 지네들도 법 만든 사람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앞뒤가 조금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제도가 있다. 제도의 취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일단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126페이지. 이제는 뭐 하느냐면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잘 공부해 놓으셨다가 이거를 거꾸로 하면 돈 법니다. 126페이지에. 그럼 126페이지에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예. 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 참 잘하죠, 왜? 그래서, 자, 이 금쟁이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7가지를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은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금쟁이가. 자, 보죠. 금쟁이는 일단 개업공개사 등에, 자,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의 금쟁이입니다. 이거 저번 주에 잠깐 영어 배웠던 것 같은데요. 개업공개사 등 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누구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 지겹게 6월달에도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자, 개업공개사는 뭐다?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 등록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등이 붙었죠? 그러면 개업공개사 그 등록한 자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그렇죠. 소속공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까지.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도 여기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업공개사 등, 그러니까 개업공개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까지도 금지행위에 대한 적용되는 거예요. 금지행위에 대해서. 그래서 개업공개사 등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하면 형벌이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과 그 다음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원 벌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1, 2, 3, 4까지는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원 벌금이고 그 다음에 또 5, 6, 7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원 벌금입니다. 그냥 지금은 일단 듣고 넘어가세요. 자, 일단 보죠. 뭐뭐를 갖다 금지하느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첫 번째입니다.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을 금지한다. 금지행위예요. 자, 그럼 앞부터 해야죠. 중개대상물이 뭐예요? 알선하는 물건. 예. 그래서 중개사법에는 중개대상물을 5가지로 정하고 있었죠. 그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도 있지만 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들어는 본 것 같죠? 자, 제가 얘기하면 생각나죠? 예, 그럼 됐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대답 나오리라고는 제가 기대도 안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중개대상물, 이 법에서 중개대상물 하면 토지, 건물,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게 5가지가 중개대상물,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대상물입니다. 그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어요. 매매는 뭐예요? 팔고 사는 거죠. 업은 뭐예요? 네, 직업. 근데 제가 직업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중개업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계속적, 반복적. 소위 말하는 뭐다? 장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은 집장사, 땅장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뭡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럼 내 집도 못 사나요? 내 집도 못 사나요? 내 땅 못 사요?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뭐만 안 하면 돼요? 업. 업이 뭐죠? 장사. 장사의 조건이 뭐였죠? 여러분들이 금방 얘기했던 계속적, 반복적.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팔고 사고를 반복하다 보면 이게 뭐가 된다? 매매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땅 살 수 있습니다. 내 집 살 수 있어요. 그것까지 막아보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땅도 사고 집도 사고 하려고 그런 거죠. 자, 근데 땅도 못 사고 집도 못 사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장사하는 것을 막는 거죠. 이걸 왜 막을까요? 쉬워요. 간단하죠. 자, 싼 부동산들 나오죠. 곧 거기에 오르죠. 그러니까 그거를 싸게 쌀 때 사가지고, 예, 나중에 값이 오르면 또 비싸게 되파는 거죠.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해요. 합니다. 실제로 많이 해요. 요즘은 돈 번다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거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걸렸다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를요? 매매를 업을 것을 금지한다. 자, 이거는 금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싼 부동산을 사가지고 나중에 다시 값이 오를 때 비싸게 다시 되팔리는 거. 자, 이게 제가 금방 뭐랬어요? 이거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된다? 돈 번다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게 취지만. 자, 계속 다음에도 공부를 할 거니까 취지만, 이게 금지하는 취지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됩니다. 자, 나중에 1월 달부터는 이거 꼭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럴 거예요. 제가 암기하라 소리는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는 꼭 이거 암기해 놓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하나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무등록. 업자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 두 번째 이제 금지행위가 뭐라고 하냐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여는 자 누구예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 예, 무등록이죠. 이 사람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러면 보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적으로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등록 안 하고 부동산 알선하는 사람들. 어디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하나 들 건데 그게 도시분들은 잘 모르는데 도시에서 생활하는 분들은 촌 사람들은 잘 알아요. 가장 대표적인 무등록이 누구냐면 동네 이장들입니다.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제가 얘기한 걸 이해를 할 텐데 도시의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해요. 근데 이 시골의 이장들이요, 그거 대부분 보면 그쪽으로 매물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야, 너나 좀 저거 팔아줘, 이게. 우리 동네는 반장까지도 매물 갖고 들고 다닙니다. 반장도 매물 들고 다녀요. 그럼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장들이 소개시켜줬어요. 저쪽 마을에, 이제 뭐 하나, 그러니까 뭐,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알선이죠. 그래 놓고, 예나 지금이나 공짜 없습니다. 다 뭐 받아요. 그럼 이제 이 법에서는 이게 뭐가 된다? 이걸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이게 중개고, 이걸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개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뭐 위반된다? 중개사법에 위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장도 알아요. 요즘들은. 옛날에는 이거를 그걸 모르니까 뭐 이제 알선을 시켜주고 이게 알선료 받고 이랬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고 가느냐. 이 물건을 매물 잡아가지고 어디 들고 가요? 부동산 사무실로 들고 갑니다. 내가 저쪽 동네에 땅 이거 들고 왔는데 너 이거 하면 얼마 줄래? 벌써 가격부터 흥정. 내가 받을 대가부터 흥정합니다. 바로 그런 것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받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예. 근데 그쪽에서 장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하면 돈 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 이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거나 그 사람에게 이름 빌려준 거 있죠? 명의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런 케이스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초과수수. 중개보수에 대해서 초과수수. 자, 사례 증여 등,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런 내용 나와요.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목으로 라는 문구가 나오죠. 봤어요? 세 번째, 어떠한 명목으로. 이 어떠한 명목은 절대적 금지입니다. 어떠한 명목은 뭘 얘기한다? 절대적 금지. 자, 그러니까 사례 증여 등 어떤 명목인지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돈이나 물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절대적 금지다 그랬죠? 자,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줬습니다. 나는 법정 보수 100만 원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봉투에다가 아주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법정 보수 100만 원에서 팍팍 깎아가지고 한 80만 원만 던져주고 그냥 갑니다. 그런 사람 많은데 아주 극히 드물게 나 100만 원 받으면 되는데 100만 원 더 얹혀가지고 200만 원까지 봉투에서 딱 넣었어요. 자, 법에 위반 될까요 안 될까요? 스스로 알아서 더 줬어요. 안 돼. 자, 금방 제가 뭐라 그랬죠? 어떠한 명목, 이거는 뭐라 그랬죠? 절대적 금지라 그랬죠. 자,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이거 의뢰인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200만 원 준 거예요. 나 100만 원 받아보면 되는데 이거 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예, 위반된다. 앞에 그 문구를 보세요. 거기 보니까 사례라고 하는 문구 있죠? 사례. 그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게 뭐예요? 그렇죠. 흔히들 사례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위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보수를 어떤 명목인지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일단은 세 번째 금정입니다. 자, 대략 기본적인 내용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죠. 자, 이게 다 위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걸렸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거짓 언행이 있었어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 언행. 자,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에 관하여. 자, 거래상 중요사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럼 거래상 중요사이란 뭘까요? 자, 간단해요. 거래상 중요사이란 간단하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한 사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어디 조금 문짝 하나 부서진 거 있죠. 문짝 하나가 조금 부서졌습니다. 애들 키우는 집들은 좀 잘 부서져요. 그러면 그런 문짝 하나 좀 부서졌습니다. 이게 과연 거래상 중요사 해당되느냐는 부분이에요. 당사자는 된다 그러겠지만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거래상 중요사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래상 중요성이 뭐냐? 권리관계. 아까 저쪽에 있었던 가압류가 걸려있거나 가처분이 걸려있거나 뭐 경매 등기가 이미 걸려있거나 뭐 이런 것들. 저당권이 있거나 저당권도 상당히 중요한 권리죠. 자,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중대한 하자. 금방 문짝 좀 부서진 게 아닌 중대한 하자. 뭐가 있겠어요?
내 천장이 뭐 새거나 뭐 이런 거. 아니면 벽에 뭐 금이 쭉 가가지고 바람이 들어온다는 이 정도. 너무 심했나요? 그 정도. 자, 이게 이제 거래상 중요사항입니다. 그런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거짓말한 거죠.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실제 판례도 있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금 묶였어요. 여러분들 흔히들 그린벨트라고 많이 하죠. 그런데 이거 사면 금방 대파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개발 제한 구역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들이야 거의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들 많아요. 이 공부 안 하는 사람들도.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으로 묶였는데 안 팔립니다. 그거 절대 안 팔려요. 그거 사면 당신 금방 대파할 수 있으니까 사놔라. 근데 이거 거짓말한 거죠. 자, 그런 거. 거짓된 은행. 그 다음에 그 밖의 방법. 그 밖의 방법은 뭐냐면 알면서도 안 알려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 들어갑니다. 주택임대차 들어가는데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있는데 저당권이 없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저당권이 분명히 설정됐는데 이거를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입 꾹 다물고 중개해 줍니다.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죠. 자, 요게 바로 그 밖의 방법이에요. 소위 말하는 침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했다면, 그 판단을 그르치게 했죠?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요까지가 요게 일단 1년 이하 징역 또는 처벌금. 자, 근데 사실 많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한다? 돈 버는 거죠. 예. 이제 어떻게 돈 버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3년 이하 징역 또 3,000원 벌금. 요거는 좀 쉬었다 하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